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시아 문화 아카데미 이제 2강을 맡게 된 소종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문학평론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 한국작가회의 사무차장 일을 좀 오래 했었고요. 아무튼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얼굴을 직접 보면서 해야 좀 생생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제한된 조건이지만 열심히 한번 오리엔탈리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는 그 앞에 김남일 선생님이 그들의 아시아라는 주제로 총론격인 강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끝에 김남일 선생님이 끝에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이야기를 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 오리엔탈리즘 말 자체 의미가 벌써 이제 들어있겠는데요. 오리엔탈리즘은 오리엔트 플러스 이즘인 거죠. 근데 오리엔트가 여러분이 아시듯이 이제 동양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즘이 붙으니까 동양주의가 될 텐데, 아주 쉽게 얘기하면 오리엔탈리즘은 서양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동양에 대한 생각, 어떤 느낌, 그 전반을 다 가리키는 말이고요. 근데 조금 더 이야기를 좀 비판적으로 확장을 하자면, 동양에 대해서 갖고 있는 편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편견이라는 점에서 이제 좀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걸 텐데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편견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거긴 합니다. 누구든 그 의견을 갖게 되고, 우리가 세상 전체를 다 포괄하거나 알고 있지 않는 이상 편견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편견이 고정관념이 되고, 고정관념으로 소통하는 사람들 어떤 그룹이 생기고, 그 편견으로 이루어진 어떤 집단적 형태의 모습들이 또 그 편견에 의해서 이제 규정된 다른 대상을 이제 공격하는 모습이 됐을 때 이제 물리적인 힘의 행사가 이제 들어가는 거겠죠. 그럴 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서양이 그런 동양에 대해서 편견을 갖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자연스러운 일이라고도 보이는데, 그럼 이 편견을 기반으로 어떠한 일을 했는지 그거를 어떻게 보면 속속들이 전반적으로 좀 짚어가는 것이 이 오리엔탈리즘을 책을 쓴 에드워드 사이드라는 분의 작업이었습니다. 에드워드 사이드는 이미 학계나 또 문학계에서 굉장히 이제 이름이 높은 분이라서 굳이 이제 설명이 필요할까 싶기도 하지만, 오늘 처음 또 에드워드 사이드를 알게 되신 분을 위해서 아주 짧게만 또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에드워드 사이드는 이스라엘의 지금 수도죠.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셨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1935년에 이제 태어나신 분인데, 근데 이제 공부는 또 이집트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나중에 이제 박사과정 공부는 또 미국의 대학에서 또 공부를 하게 됩니다. 하버드 대학교나 콜럼비아 대학, 또는 스탠포드 이런 데서 이제 공부를 계속 하셨고요. 최종 학위는 스탠포드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분이 이력이 굉장히 독특한 거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 출신인데 이집트에서 공부를 하고 또 건너가서 미국까지 건너가신 거죠. 이분의 또 이름이 좀 독특합니다. 에드워드 사이드인데요. 에드워드는 영국식 이름이죠. 근데 사이드는 또 아랍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가 영어와 아랍어가 이제 섞여 있는 거죠. 에드워드 사이드가 평생 이제 그런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 나는 두 세계에 다 속해 있다. 근데 이제 이분의 노력과 어떤 두 세계를 이제 소통시키려는 노력 속에서
특히 이제 이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책에서부터 벌써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데 그 양쪽에서 이제 미움을 받게 되거든요. 양쪽에서 이제 저쪽 편이다, 저쪽에서 보낸 스파이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그 비판을 또 많이 받게 되는데 그러면서도 이분의 노력이 너무나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양식 있는 사람들은 이분의 말이 굉장히 이제 설득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옳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면서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이 에드워드 사이드의 비판을 이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그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학계나 문학계에서도 그 아시아와 관련된 논의, 또 동양이나 유럽에서의 그 제국주의적 침략과 관련된 논의를 할 때 반드시 그 거쳐가야 될 어떤 이론적 자양분을 제공하시는 분이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에드워드 사이드의 그 개인적 이력이 너무나 치열하고 또 굉장히 그 폭이 넓어서 충분한 소개는 이제 따로 드리지는 못하고요. 대신에 그 에드워드 사이드 자서전이 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서전을 통해서 이번의 이력을 좀 확인을 해보시면 공감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깊게 이해하실 수 있는 시간이 생기실 거라고 봅니다. 일단 뭐 소개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에드워드 사이드라는 분이 1978년에 그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책을 이제 영어로 써서 그 미국에서 이제 출간이 되는데요. 이분은 원체 전공이 그 문학 연구자에서 시작을 해서 문학 비평을 이제 자연스럽게 하게 됐고, 나중에는 이제 그 문명 비평가의 이름까지 얻게 되십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는 이제 말년 작업에서 많이 드러나는데, 그 팔레스타인 문제라든가 그 서구 문명에서 이제 아랍권을 자꾸 이제 대립적인 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그런 거를 이제 해소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방면의 실천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실천적 지식인의 그 모습을 이제 강하게 이제 띄는 게 육반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초반은 이제 활동 초반은 이론적인 작업을 좀 주력했다면 점점 이제 실천적인 그 작업을 합니다. 물론 이 오리엔탈리즘 책에도 곳곳에 실천적인 면모의 언급들이 많이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모아져서 진행이 되고요. 일단 그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책이 워낙 유명해서 유명하고 서양인이 갖는 동양에 대한 편견이다 이 정도로 이제 알고 있게 되고 유행어처럼 많이 번져서 그리고 이번에 그 논리 맥락이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작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책 자체의 접근은 조금은 이제 상대적으로 소홀한 거죠. 여러분들 이제 그런 경험들이 많으실 텐데, 예를 들어서 이제 세계 명작 중에서 굉장히 두껍지만 막상 보려면은 엄두가 안 나는 그런 책들이 많죠. 허만 멜빌의 모비딕이라든가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이런 책은 얘기는 다 압니다. 그래서 영화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 버전이 많아서, 근데 그 책을 정작 읽어봤나 하면 이제 이렇게 약간 주저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일들이죠.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오리엔탈리즘도 지금은 조금 그런 수준을 밟고 있는 게 아닌가. 오리엔탈리즘에 대해서 어떤 상식화돼서 정작 오리엔탈리즘은 책 자체로는 접근이 조금 안 돼 있는 것이 조금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하는 요번 강의에서는 오리엔탈리즘 책에 나와 있는 오리엔탈리스트들의 언급을 좀 집중적으로 좀 같이 보고요. 그거를 이제 에드워드 사이드가 어떻게 해석해 나가는지 이런 방식으로 좀 강의를 풀어갈까 합니다. 제가 이제 앞에 서두가 조금 길긴 한데요. 일단은 오리엔탈리즘 자세히 읽기라는 제목으로 일부 1장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책의 구성이 총 3부로 되어 있습니다. 1부는 오리엔탈리즘의 범위에 대해서 나왔고요.
2부는 이제 오리엔탈리즘의 구성과 재구성이라는 얘기고 3부는 이제 오늘의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각 부분에 이제 총 4장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챕터를 보면 이제 12챕터의 그 책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 그러면 이제 방금 말씀드린 서양인들이 동양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에드워드 사이드가 서양인들 중에서도 첫 부분부터 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힘이 있는 서양 사람들의 좀 초점을 많이 맞춥니다. 그래서 영국하고 프랑스 또는 미국 세 나라에 좀 집중해서 어떻게 보면 지배층들이죠. 이 사람들의 이제 발언이나 발간된 책을 이제 뒤져서 소개를 하는데 이 책의 이제 첫 번째 장에 벨푸어라는 사람이 먼저 언급이 됩니다. 이 벨푸어의 1910년에 영국 의회 하원에서 연설한 이집트 문제에 대한 거죠. 이집트에서 처리하여야 할 여러 문제에 관해서 이제 아더 제임스 벨푸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는 그럼 영국 하원 의원이겠죠. 그리고 이 벨푸어라는 사람이 또 영국의 요직에 또 많이 있었고 또 유력 정치가의 이제 개인 비서로부터 시작해갖고 나중에 이제 영국의 외교부 장관 격인 외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외상을 하게 될 때 이 사람이 17년에 벨푸어 선언이라는 걸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선언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선언에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팔레스타인 지역에 정착시키는데 결정적인 언급을 하는 게 바로 벨푸어거든요. 그래서 이 벨푸어 선언을 기점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태인 국가가 성립되는 어떤 기초를 제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어떤 인물인데요. 이 사람이 그러면 이 동양에 대해서 아시아 쪽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책에 이제 이 책에서 그냥 다 인용을 한 겁니다. 이러한 위대한 여러 민족에게는 나는 그 위대함을 충분히 인정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 절대적인 정부가 서양에 있는 우리들의 손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그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우리들의 통치하에서 아직까지 그 유래를 볼 수 없었던 우수한 정보를 갖게 되었다는 것은 이미 경험에 비추어 보아 분명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이익이었을 뿐만 아니라 서양의 여러 문명국 전체에 대해서도 이익이라고 하는 점에는 의문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이집트인을 위해서 이집트에 있는 것이나 오직 이집트인을 위해서만 이집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우리들은 유럽 전체를 위해서도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벌써 조금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문제가 있는 말이라고 느껴집니다. 자신들이 이집트에 개입하는 것을 이제 정당화하는 맥락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수한 정부란 말이 좀 걸리죠. 그러면 이집트 정부는 우수하지 못하다, 열등하다 이런 걸 전제를 깔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그렇게 들어가는 게 이집트에게도 이익이고 크게는 유럽 전반에도 이익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전제를 이제 깔려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벨푸어가 개인적으로 어떤 성품인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말 자체는 굉장히 좀 완화시켜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약간 대조적으로 그 다음에 보게 될 크로모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좀 보게 될 건데요. 이 사람은 이 벨푸어의 이 위의 선언에 비하면 굉장히 좀 노골적인 말들을 합니다. 이 사람이 그 현대 이집트라는 책을 쓰게 되는데요. 이 크로모는 본 이름은 이제 이블린 베어링 크로모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1882년부터 1907년까지, 그러니까 횟수로는 20년이 넘죠. 25년 정도 그 이집트의 그 영국 총영사인 사람입니다. 그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 받을 때 그 총독이 있었죠. 그 조선 총독부의 총독. 그래서 그 총독이 그 조선 통치권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이 영국 총영사라고 하면 그 총독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상위층 지배자죠. 이 사람이 이제 또 그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책에서 유럽인은 주도 면밀한 이론을 좋아한다. 사실을 말하는 언어에는 한치의 애매함도 없다. 비록 논리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유럽인은 타고난 논리학자다. 유럽인은 타고난 회의론자이고 어떠한 과정도 증명도 거치지 않고서는 진리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그의 훈련된 지성은 기계의 부품과 같이 작동한다. 이에 반하여 동양인의 정신은 동양의 길거리와 마찬가지로 현재의 균형을 결여하고 있다. 동양인의 추론은 가장 감상적인 것이다. 비록 고대 아랍인은 조금은 고도의 논중술 지식을 습득했으나 그 후손들은 극심하게 그 논리적 능력을 결여하고 있다. 그들은 진리를 인정할 수 있는 단순한 전체로부터 가장 분명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도 없다. 어떤 평범한 이집트인들로부터 사실에 관한 단순한 진술을 얻고자 노력하더라. 그의 설명은 일반적으로 너무 길고 명료하지 못할 것이다. 필경 얘기가 끝나기까지 몇 번이나 자기 모순에 빠지고 부드러운 반대 신문에도 정신을 못 차릴 것이다. 진짜 대놓고 비하를 하는 거죠. 이 유럽인하고 동양인을 확 나눈 다음에 유럽인은 굳이 그 공부를 하지 않아도 논리학자고 논리적이고 이 동양인은 동양 초기에 특히 아랍인들이겠죠. 이 아랍인들 초기에는 굉장히 고도의 어떤 그 논리들이 조금 있었는데 이 후손들은 엉망이다. 도대체가 너무 장황하고 뭘 물어보면 뭘 물어보는지도 잘 모르고 저렇게 바보 같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뛰어난 우리가 이 나라의 사람들, 무지한 이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고 도와주기 위해서 그 옆에 가야 되고 뭐 이런 논리로 가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지배가 어느 면모를 보거나 너무나 옳은 일이다. 어떻게 보면 인류에게 되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쪽으로 또 끌고 갑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이 그렇게 말 그대로 좋은 것이었는지는 이제 역사가 증명하는 바죠. 한마디로 이제 피해 역사였는데요. 그래서 그 에드워드 사이드가 이 두 사람을 인용한 다음에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1815년부터 이제 1914년까지 100년 정도죠. 요 사이에 유럽의 직접 지배하에 놓인 식민지 영토가 35% 수준에서 85%까지 확대됐다고요.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여기서 가장 주력 국가가 영국하고 프랑스였었고요. 그리고 이 영향이 현저했던 곳, 그러니까 식민지가 됐던 곳이 이제 아프리카하고 아시아에도 집중이 됐었고요. 근데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2대 제국이었는데 동맹국으로 동반자였는데 또 식민지 쟁탈에 관계돼서는 이제 아주 적대적인 경쟁 관계였다. 여러분들도 이제 세계사 공부하실 때 이제 많이 확인하시고 또 우리가 이제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벨포와 크로먼은 어떻게 보면 정부 요원들이죠. 그러니까 정부 강요들, 관료들인데 이런 관료들만 이런 인식을 가졌던 게 아니라 지금 바로 밑에 이제 언급되는 키플링이라는 사람은 이제 문인인데요. 이 키플링이라는 사람도 역시 이와 굉장히 유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뒤에 잠깐 이미지 화면을 보면 저기 킴이라는 소설인데요. 저기 이제 특히 이제 인도를 배경으로 한 소설인데요. 여기에 킴이라는 소설에 묘사된 부분들
부분들, 동양에 대한 묘사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뭐랄까 거리들이 누추하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더럽고 그런 풍경들을 아주 세밀하게 묘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풍경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쓰여지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 깨끗한 그 문명인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지저분한 모습으로, 그리고 인간 의식 전반들이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묘사가 되고요. 근데 이제 키플링을 조금 아시는 분은 바로 그 소설이 조금 생각이 나실 건데,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지는 정글북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거를 쓴 사람이거든요. 근데 정글북은 최근에 아주 그 디즈니에서 멋있게 만들어가지고 정말 사실화처럼 만들었죠. 그래서 너무 재밌고, 근데 그 정글북도 가만히 좀 이제 뜯어볼 만한 소설입니다. 그게 과연 그 인간과 자연의 어떤 자연 친화적인 그런 것일까? 그것도 그 맥락을 좀 비판적으로 좀 잘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그 책에 좀 집중을 하면 이 키플링의 에드워드 사이드가 키플링을 언급하면서 키플링이 이제 권력 서열에 대해서 언급한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양에서 서양으로 권력 서열이 계층적으로 유도된다고 사이드가 얘기를 하면서 키플링이 가장 알기 쉬운 형태로 설명한 게 있다. 그러면서 저기 허위라고 되어 있지만 하위입니다. 하위의 이제 생물 연쇄가 그것이다. 그러면서 키플링의 말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노새, 말, 코끼리, 불간소는 그것을 부리는 운전병에게 복종한다. 운전병은 상사에게, 또 상사는 중위에게 계속 연쇄시켜서 끝에는 이제 장군은 총독에게, 총독은 여왕에게 복종한다. 여기에 이제 그 맥락이 빠져있지만 노새, 말, 코끼리는 이게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식민지라면 이 짐승들을 부리는 원주민들이 운전병 사이에 있겠죠. 영국인 운전병이 그러니까 원주민들의 위에 이제 서 있는 거죠. 그래서 키플링의 이런 말을 통해서 권력의 위계가 있다는 것을 금방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영국에 이제 집중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다가 이 책에 보면 갑자기 이제 요즘이라고 하기도 좀 40년, 50년이 좀 다 돼가지만 이 책이 이제 1978년에 나왔으니까요. 70년대 미국의 정치 지도자였던 한 사람의 말을 이제 언급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이 알려진 정치가인데요. 그 사람의 이름이 이제 헨리 키신저입니다. 키신저는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끼쳤던 사람이고 정치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정치학자였어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를 받고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과 베트남 전쟁으로 유명한 닉슨 시절에 국무장관을 지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키신저의 이제 정체는 미국의 이제 보수주의를 대변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오리엔탈리즘을 쓴 박봉규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설명으로는 키신저는 기본적으로 제국주의자였다. 그리고 미국의 우월성, 지도력, 그리고 무력에 의한 세계재패 이런 거를 키신저는 주로 발언을 했다고 이제 얘기하십니다. 근데 어쨌든 키신저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자신들의 지배를 받게 되는 개발도상국이나 신생국들을 어떻게 보는지가 이제 나옵니다. 국내의 구조와 대외 정책이라는 논문에서 키신저가 굉장히 솔직하게 이 얘기를 하는데요. 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일찍이 뉴턴 학설의 세례를 받지 못한 문화는 현실 세계가 거의 완전하게 관찰자의 주관의 외부에 있다고 합니다. 본질적으로 뉴턴 학설 이전의 세계관을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계속 지니고 앞에 뉴턴 학설의 세례를 받지 못한 문화는 서양 문화가 아니죠. 유럽이나 미국은
영국의 뉴턴의 과학적 업적에 의해서 과학혁명이 있었고, 그걸 위해서 이제 뉴턴과 데카르트 이런 여러 가지 근대적인 과학혁명을 통해서 이제 산업문명을 일으킨 게 이제 서양문명이니까요. 그러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뉴턴 학설의 세례를 받지 못하는 이제 동양 문화인 거죠. 이쪽은 뉴턴 학설 이전의 세계관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신생국의 경험적 현실. 신생국이라는 말도 참 생각해 볼 말인데요. 이게 45년에서 50년 사이에 전 지구에 신생국이 엄청나게 출현을 합니다. 이게 그때 건국이 됐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바로 제국주의로부터 벗어난 거죠. 그래서 해방된, 그러니까 자신들의 원주민들이나 아니면 식민지 민중들에게서 다시 이제 나라를 세우게 된 나라들을 신생국이라고 하는 거죠. 신생국의 이제 경험적 현실이라는 것이 서양의 그것으로부터 현재히 분리된 의미를 갖고 있다. 왜냐하면 신생국은 어떤 의미에서 그러한 현실을 발견하는 과정을 완전히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입니다. 키신저라는 사람 역시 특히 동양에 대해서 굉장히 편견을 전제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에드워드 사이드는 오리엔탈리스트라고 명명을 했고요. 이 1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는 헤럴드 글리던이라는 미 국무부 정보조사국 직원의 이제 이야기가 좀 소개가 되는데, 이 사람들 오리엔탈리스트 특유의 심리적 경향이 잘 드러난다고 보면서 이제 인용을 하게 됩니다. 논문 제목이 아랍 세계라는 논문인데요. 여기에 있는 글리던의 말을 보면 훨씬 조금 더 노골적인 편견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아랍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아랍의 가치 체계는 집단 내부의 절대적 결석을 요구한다. 근데 동시에 그 결속을 해치는 것으로도 되는 어떤 대항의식이 있어서 집단 구성원 간에 그게 굉장히 조장이 많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아랍 사회는 성공하는 것에 가치가 있고, 목적은 또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 그리고 아랍 세계는 부동적인 적개심 같은 게 있다. 그러니까 아랍인들은 늘 어떤 흔들리지 않는 적개심 같은 걸 품고 있다고 보는 거죠. 늘 싸우려고 하고 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우려고만 하고, 그리고 늘 의심하고, 늘 불신하는, 그래서 이제 불안한 어떤 사람들이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합니다. 무엇에든 구실을 붙인다. 구실을 붙이는 기술이 고도로 발달해 있다. 그게 이슬람 또는 아랍족 사람들이다. 그래서 아랍에서는 모든 것에 복수가 앞서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복수에 모든 걸 걸 수 없게 되면 굉장한 수치감을 느껴서 자격파괴까지 한다. 막 몰고 가는 거죠. 완전히 부정적으로 몰고 가는 거죠. 그래서 서양인이 갖는 가치관의 척도를 볼 때 우리 서양인들은 평화라는 걸 가장 위에 올려놓는데, 이 아랍인들은 복수가 아마 제일 위일 거고, 증오,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어떤 거죠. 성취 이런 걸 가장 높게 생각할 것이라는 게 깔려있죠. 그래서 아랍 부족 사회는 평화가 아닌 전쟁이 늘 정상적인 상태다. 그래서 아랍을 지탱하는 경제를 볼 때 그 경제가 어떻게 운영되면 주로 약탈에 의해서 경제를 운영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네 사람의 오리엔탈리스트들의 언급에서 충분히 이제 벌써 편견이 드러났는데요. 노골적으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이미 아무리 부드럽게 동양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전제로서
늘 그 동양에 대해서는 자신들보다, 자신 서구인들보다 아래다. 그리고 너무 모자란 게 많아서 가르치고, 그리고 늘 훈육해야 될 어떤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까닭도 한번 깊게 생각해 볼 점입니다. 그러니까 그 근거들이 그럼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바로 그게 이제 그 에드워드 사이드가 규명해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서양인들이 어떤 과정으로 해서 이렇게 편견을 심화시키고 있고 아예 고정관념화 됐는지, 그리고 모든 인식의 전제로서 그렇게 깔고 있는지, 그걸 이제 규명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2장에 들어가서 동양이라는 것을 서구인들이 상상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제 일종의 상상의 질이라는 말을 이제 씁니다. 그러니까 동양에 아직 가보지 않은 서양인들, 고대 유럽이겠죠. 고대 유럽 사람들은 지리적 한계들이 이제 있는 거죠. 이동 수단들이 이제 없었을 테고, 그냥 상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상상을 하고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저 먼 땅 더 너머로 가면 누군가 있을 것 같다는 이제 상상을 하게 되고, 근데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이제 많이 하긴 하지만 거기 이제 또 여러 루트로 아주 소수가 갔다 오게 되는 일들이 또 생기죠. 그러니까 여행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상업적인 이유에서 먼 길을 이제 갔다 오는 사람들이 오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하나하나 듣게 되면서 그 사람들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통해서 동양에 대한 어떤 상이 조금씩 생겨나는 거죠. 그러다가 조금씩 이제 부족 사회를 넘어서 도시국가들 같은 게 만들어지면서 이제 그리스가 대표적인데 여러 개의 도시국가들이 이제 형성이 되고, 나중에는 그 도시국가들이 조금 힘을 기르면서 지중해를 장악하고 조금 더 세력을 해서 지금의 소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이요, 터키나 아니면 그 위쪽으로 이제 이라크, 이란 뭐 이런 쪽으로 더 진출을 해보고자 하는데, 바로 그쪽에는 페르시아라는 어마어마한 국가가 있었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영향을 받아서 후에 건설된 굉장히 대제국이 있었는데, 그 페르시아 쪽하고 그리스가 이제 정면 충돌을 하게 되죠. 그 전쟁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는 거죠. 제가 이거는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전쟁에서 조금 더 이제 동양이라고 막연하게 느꼈던 거대한 세력하고 이제 충돌이 되면서 그리스인들에게 이제 동양에 대한 의식이 조금 더 명료한 형태로 이제 주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에드워드 사이드가 2장의 첫 번째 부분으로 인용하는 게 아이스킬로스라는 고대 그리스 히랍의 대작가들이죠. 대극작가들인데 아이스킬로스,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 세 사람을 이제 3대 비극작가라고 하죠. 그중에 아이스킬로스의 페르시아인이라는 작품에서 한 대목을 따옵니다. 페르시아인이라는 이 작품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극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극에 벌써 동양에 대한, 아시아에 대한 감각이 표현이 된다. 근데 아이스킬로스가 이 페르시아인들에게 이제 불행의 감각을 씌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공허하고 뭔가 그리스인들에 비해서, 그리스인들이 이겨서 또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이 사람들은 뭔가 공허해져 있고 뭔가 잃었고 상실감이 있고 불행하다, 이런 쪽으로 서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굳이 읽지는 않겠는데, 크세르크세스라는 이제 페르시아의 왕이 전쟁을 무리하게 일으켜서 스스로 불행을 초래했다, 그리고 파괴됐고 모든 걸 상실했고, 그래서 더 공허해졌다는 쪽으로 이제
이야기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크세르크세스의 계획은 모두 잘못이다. 그 크세르크세스 그러면 또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조금 참 제가 그렇게 싫어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300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거기에 그 코 이래가지고 대머리 왕이 그 사람이 크세르크세스예요. 근데 실제 모습은 그렇지 않겠죠. 이게 그것조차도 현대 오리엔탈리스트들에 의한 작품이죠. 그 형상 자체가 뭔가 야욕에 차 있고 굉장히 그 그로테스크하면서 공포스럽고 굉장히 잔인할 것 같고 기본적으로 말이 안 통하고 자기의 어떤 그 정목욕을 성취하려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적으로 이제 형상화를 시켰죠. 도대체 그 앞에 그 누구죠? 그 국무장 그 국무부에 소속 글리던이라는 사람이 노골적으로 그 아시아에 있는 얘기하고 크로마가 또 노골적으로 얘기한 것처럼 그 전쟁 또는 이렇게 투쟁이 그냥 일상적인 그런 형상으로 그려지는데, 근데 그 헤로도투스라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세계 최초의 역사책을 이제 쓴 사람인데요. 그 헤로도투스의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역사서로는 가장 오래된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그 페르시아 쪽 크세르크세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그려지는 크세르크세스는 물론 이제 정복자의 면모도 있지만 굉장히 그 훌륭한 풍시자로 소개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 편향적이지만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크세르크세스가 굉장히 이렇게 막 야욕에 차고 살인을 좋아하고 파괴를 일삼는 그런 폭군은 아니었던 소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야기를 좀 이어가는 과정에서 그 초기에서부터 이제 아이스킬로스나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 같은 고대 그리스 미국의 대작가들에게서부터도 이 동양에 대한 그 인식이 약간 편견이 덧붙여져서 시작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이런 지적은 그 유럽인들이 이제 이런 대목을 이제 접했을 때 약간 불편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리스 문명을 자신들의 문명의 가장 위대한 성취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시절이었고 철학자도 굉장히 많았고 과학이나 모든 이제 학문의 시작이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아무튼 자신들의 아주 오래된 그 이상향 같은 거죠. 그게 근데 이제 그리스의 그 아름다움을 지금 우리가 잘 이어받아야 된다. 이게 늘 유럽인의 그 마음이 있는데 이 아이돌드 사이드 오리엔탈리즘에서 아이스킬로스를 이런 쪽으로 이제 편견이 있다. 동양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서 이제 서술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불편할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사이드가 그걸 노린 걸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이 정도 가지고 이제 그 비판이라고 할 수는 없겠고요. 아무튼 그 사이드가 볼 때 초기부터 이 편견이 그 조금씩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이제 일종의 증거 자료 같은 거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스킬로스 얘기가 나온 다음에 이제 그 로마에서도 이런 것이 이제 이어집니다. 그래서 로마 쪽은 조금 더 이제 그 그리스보다는 세력이 훨씬 컸고, 그 로마에서도 역시 그 지리학자나 역사가 그 카이사르 같은 어떤 공적인 인물들, 변론가들, 시인들이 로마가 이제 제국이 됐죠. 굉장히 주변국을 완전히 이제 장악을 하면서 그러면 여러 가지 인종들, 지방 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어떤 정신 상태 이런 것을 쭉 연구를 하면서 이거를 굉장히 분류학적인 지식을 축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축적을 할 때 분류를 하고 그 지식을 이렇게 그 부분 이렇게 나눌 때 그 당연히 자기들 기준이죠. 로마인들 기준에서 분류를 하는 거죠.
그 분류 자체가 벌써 자기중심적이었고 그 로마 그리스인을 제외하고는 다 우리보다는 열등하다, 자기들이 가장 우월하다 이런 쪽을 증명하기 위해서 분류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기독교 로마 시대 때부터 이제 기독교가 국교화가 됐죠.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제 기독교가 일어나서 이게 그 바울이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그 로마에까지 이제 기독교가 전파가 되면서 로마 제국의 힘을 빌어서 기독교가 전 지구를 이제 퍼지게 되는데요. 일단은 그 유럽에 그 기독교가 이제 굉장히 성행하게 됩니다. 근데 그 에드워드 사이드는 기독교에서 그 동양에 대한 그 이런 분류 작업이 완성됐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 근거가 이제 뭔지 그 얘기를 조금 풀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랫줄에 보면 기독교가 동양의 주된 내부 영역의 분류를 완성했다. 근동과 극동, 친숙한 동양과 새로운 동양이 있다. 이제 거꾸로 보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그 앞에 그 근동하고 극동이라는 말이 이렇게 앞에 나왔죠. 근데 그 근동은 가까운 동쪽이고 극동은 저 동쪽의 끝이라는 소리죠. 근동은 기준이 이게 유럽입니다. 유럽의 가까운 동쪽이 근동이고 유럽에서 가장 먼 데가 극동이죠. 근동은 거의 동이란 말이 중동이라는 말이거든요. 그 아랍 지역을 거의 포괄하죠. 근데 아마 이제 찾아보시면 알 텐데 그 중동과 아랍과 이슬람 지역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아요. 조금씩 다른. 아무튼 근데 겹쳐 있는 데가 맞긴 하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동양 서양이라는 말 자체가 그 유럽인들의 기준에서 만들어진 말이거든요. 그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영국의 서쪽에 있는가 동쪽에 있는가. 그래서 영국 그 옆에 바다가 대서양이죠. 영국의 서쪽이니까 대서양이라고 붙이는 거예요. 그 대서양 건너서 이제 미국으로 갔겠죠. 그리고 그럼 영국 그 반대편에 있는 거는 다 동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동서구, 지구는 동그란데 영국을 기준으로 세워서 서동으로 가르는 거죠. 그래서 이 말 자체가 벌써 서구 기준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물론 그 얘기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한테 가까운 동쪽과 먼 동쪽으로